네, 안녕하세요. 조기경부팀의 이봉호 사장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넓은 장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약간 비도 조금 오긴 했는데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이제 고생도 많으셨고 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을 이제 연 2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월에 발간해서 이미 이제 보셨겠지만은 언론에도 많이 보고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안정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것이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고 또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듣기로는 대부분이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대학 다닐 때 보면은 경제신문 읽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금융안정보고서도 거기에 못지않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거는 저희의 바람이지만 금융안정 보고서를 좀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해서 좀 계속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간다면은 그것이 이제 향후 사회에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 아니면 또 개인의 어떤 경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금융 안정이라는 게 뭔지, 금융 안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게 어떻게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거 말대로 하면은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들으면은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안정된 상태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희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 그런 거를 볼 때는 구성 요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금융기관 있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농협, 수협, 보험회사 이런 게 이제 금융기관이 되겠죠.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그게 주식시장, 그다음에 채권시장, 외환시장 이런 데서 이제 경제주체들이 참가해가지고 금융거래를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금융인프라 부분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겁니다. 금융 거래를 결례를 하게 되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결제가
그 현금으로만 이게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요즘에 거의 다 이렇게 전자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전자적으로는 어떤 결제되는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뭐가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은 금융일파의 다른 부분은 이제 뭐 제도 부분인데 그 감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어떤 그 얘들이 영업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얘들이 위험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렇게 금융 시스템에 어떤 불안이 왜 생기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왜 금융 시스템에 왜 불안한 게 생길까요? 그거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그 은행 같은 경우에 거래 상대자가 민간 부분을 봤을 때 가게하고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가게하고 기업이 있는데 은행은 가게나 기업한테 돈을 대출해주고 나중에 거기에 나중에 이자를 받아서 그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가게나 기업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되면 금융기관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그 회사채 시장이나 이런 데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다, 망할 수 있다는 어떤 기업이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 자금 조달 시장에서 그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주가 그 회사채 가격이죠. 회사채 뭐 수익률도 있고 회사채 수익률이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한다든지 저 기업 거 저거 회사채 사면 나중에 떼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시장에 이제 불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면 가게하고 기업이 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문제는 그런 게죠.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돈벌이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실업에 이래가지고 이제 돈벌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직업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줄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뭐 기업은 이제 생산해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그 충격이 온다든지 뭐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부진한다든지 그러면 기업도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있는 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나 기업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또 실물 부분 경제에서 그게 오는 겁니다. 실물 경제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외적인 거시 경제적 충격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글로벌 뭐 금융위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물 경제와 그런 거에 어떤 관계 없이 그냥 어디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막 발생했다든지 하면 요즘에는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국제적으로 많이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그쪽에 금융기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걔네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이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금융적인 어떤 그런 샥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군집 행태하고 시스템적 리스크 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가장 위험한 게
그 군집 행태가 사실 가장 위험하거든요. 뭐냐면은 이거는 그 쏠림 현상이라기도 하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스 해가지고 쥐들이 한쪽으로 다 몰려다니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왜 위험하냐? 그러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IT 버블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그 인터넷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IT 벤처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떼돈을 버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라든지 뭐 이런 게 뭐 계속 그 엄청 올라갔죠. 나도 사고 저도 사람도 사고 계속 사람들이 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딱 몰렸다가 어느 점에 딱 가가지고 봤을 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사람들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일순간에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것도 아주 뭐 큰 문제가 되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뭐 그게 금융위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잠재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담보대출을 받는데 그 실수요자에 의해 가지고 그 받는 경우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자꾸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네. 그럼 나도 사면은 최소한 손해보지 않을 수 있겠다. 내 돈,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 제출받아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몰리고 저 사람이 몰리고 자꾸 몰리다 보면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대출도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어느 점에 한계 지점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주택 가격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주택 가격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제 부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집 행태가 군집 행태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는데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리스크하고 좀 다르잖아요, 말이. 그죠? 시스템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시스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큰 개념으로 보이잖아요. 시스템. PC 같은 경우도 개인 PC가 있고 그 학교 전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PC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큰 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그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거는 그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한 부분에서 그렇게 여파가 끝나지 않고 모든 부분으로 다 파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금융시장에서 어떤 한 은행이 뭐 잘못해가지고 망했다. 그럼 그게 그 은행이 망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은행이 망하고 또 그 은행과 거래가 있는 여타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생기고 여타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금융기관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개인이나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다시 실물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경제가 다시 후퇴하고 그러면서 경제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바로 이 시스템적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는 두 가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기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기가 좋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을 때 주택가격이 자꾸 만약에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거기 대출 자꾸 늘리고 막 하잖아요. 그럼 대출이 막 늘어나요. 또 기업도 투자를 막 계속해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투자를 계속하면서 은행 대출 많이 받아요. 투자 계속해. 부채 막 늘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사이클이 와가지고 멈춰지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경기 수용성이 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이렇게 늘고 경기가 이렇게 부풀어져 올랐다가 꺼지면서 생기는 게 경기 수용성적인 측면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상호 연계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융기관이 거래해서 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기업하고도 거래를 하지만 다른 여타 금융기관하고도 같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타 금융기관들하고 같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가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얘기 쉽게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정을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가정에서는 보면은 이제 아빠 엄마가 있고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그게 금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지만은 뭐 이렇게 정이라든지 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 만약에 잘못하면 그 가정은 상당히 어렵게 되잖아요. 그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도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하면서 가장이 문제가 되고 또 예를 들면서 그 가장이 그 돈을 벌려 하는데 그 가정이 뭔가 잘못하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별 연관성이 크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크게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분이 중간에 뭐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아니면은 뭐 조시더라도 큰 영향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거는 서로 어떤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논의가 된 거는 미국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긴 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닌데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게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시스템 리스크 그런 위기였고요. 타국의 남미나 이런 데서 발생한 외환위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스템 리스크고 대공황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스템 리스크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이제 중요한 어떤 문제로 들면서 나오는 게 요즘에 정책이 뭐냐면은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시 메저인데요. 이건 사실 뭐 여러분들이 들어서 사실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거시 건전성 규제 정책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LTV 비율 같은 거 있잖아요. LTV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loan to value 해가지고 주택담보 가격 대비 얼마나 돈을 우리가 빌릴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1억 원이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한 7천만 원까지 빼기 빌릴 수 없다. 왜냐면은 나중에 경제가 문제가 돼서 주택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경매에 넘어가면은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한 70%밖에 그 정도 생각하니까 넌 70% 정도만 대출해주겠다. 이게 LTV거든요. 근데 그 LTV 비율 같은 게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파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대출 관련된 게 그게 LTV 비율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TV가 매크로 포텐셜 팔러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금융안전 보고서를 이제 요즘에 법정 보고서가 작년에 되면서 이제 되는데요.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 기관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중앙은행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감독기관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기관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서로 공동적으로 분담해서 협의해서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한국은행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단도 있지만은 금융안전보고서가 이런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규제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은행이 직접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 당국이나 그런 데서 이걸 보고서 그 마인드를 얻어서 그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책을 좀 수행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금융안정보고서의 구성 체계는 이렇습니다. 크게 우리나라 금융안정현황과 잠재현 이렇게 하고요. 저희 두 파트인데 금융안정 이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사실 금융안정 이슈 분석이라는 거는 이번에 새로운 파트로 신설된 건데 신설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을 이쪽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잠재현 부분은 이제 개관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하고 기업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아주 그런 경제 주체들이니까 가계하고 기업이 무너지면은 금융기관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하고 기업 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금융안정 이슈 분석에 있는 그런 두 개인데요. 금융 시스템 연계성 분석하고 앞에 말을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은행의 대기업 익스포저 이 부분인데 금융 시스템 연계성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상호 금기관 간 상호 연계성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국내은행의 대기업 익스포저는 이런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건 덩치가 작고 가게도 덩치가 작아요. 그러면은 덩치가 작은 애들은 은행들이 기금기관하고 거래할 때 덩치가 작은 애들은 몇몇이 빵꾸나가 나더라도 몇몇이 부도가 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금융기관은. 그리고 특히 가게 같은 경우도 엄청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소득도 다양하고 엄청 다양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 이런 말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소기업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렇고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 몇 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이쪽에 해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크고 많기 때문에 한두 개만 무너져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저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사실 저 부분까지 오늘 제가 터치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약간 진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나중에 앞부분을 이 본문 부분에서 오늘 듣는 거를 이해하면서 거기에 참고해서 뒤쪽을 읽어보시고 계속 나중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어떤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금융안정지도라는 게 이게 있어요. 금융안정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시장도 있고, 기업도 있고, 기업이 채무 능력 있죠? 가계 채무 능력, 부담 능력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환 건전성, 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중에서 금융 시스템에 포함되는 게 보면은 금융시장하고 은행하고 외환 건전성까지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외환 건전성이라는 부분은 이게 우리나라가 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 능력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국내 금융이 아니고 해외 부분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금융행위라는 측면에서 여기도 같이 금융 시스템 쪽으로 같이 포함시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계, 기업, 그러면 국내에 세 개가 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내 경제는 가계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기업과 가계는 결국은 이제 이쪽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 안정 지도라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한 6개인데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그 현재 상황을 봤더니 함께 모아놓고 봤더니 얘네들이 지금 안정 상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더라.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운데 노랗게 이렇게 된 점, 이 부분이 이제 과거 어떤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과거보다 안정성이 더 좋다는, 상태가 더 좋다는 거고요. 밖에 있으면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 부분하고 외환건전성, 그리고 금융시장 부분은 아시다시피 과거에보다 평균의 아주 낮은 평균 부분이거나 아니면 평균 이내로서 아주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 채무 부담 능력이나 가계부 채무 부담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은 좀 안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금융 안정지수라는 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해가지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최근에 좀 그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강의 도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할 거는 뭐냐면은 각 부문별로 전체적으로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계 부분인데요. 가계 부분은 가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가계는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부터 가계는 그 저축의 주체였잖아요. 항상 배웠는 게 가계는 저축의 주체예요. 차입의 주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인데,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가계도 요즘에 돈을 많이 빌려요. 예전에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축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OECD 중에 가장 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가계도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빌립니다. 그 이유가 많이 쌓인 거는 그 주택담보대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계가 그럼 소득이 괜찮으냐? 그러면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데 부채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럼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부채를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는 가계가 부채를 갚을 능력을 생각하면 원래는 잘 안 되는 거. 왜냐면은 가계는 흑자의 원래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온 거는 사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왜 그 저축률이 낮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축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요즘에 가계들도 저축을 다르게 저축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저축하는 게 은행에 예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저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 다 부동산에 저축한 겁니다. 부동산에 저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 부분에 돈을 현금으로 저축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에 저축을 해놓고 그거를 조금씩 한 번에 저축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조금씩 계속 나눠가지고 은행에 갚는 거잖아요. 그 대출을. 근데 저축을 안 하면 소비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의 가계의 상태가 지금 그런 겁니다. 예전하고 바뀌었어요. 가계 상황이.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부분을 봤더니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가계부채 증가율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처분 가능한 소득인데 그 다음에 가계부채를 표시하는 거는 가계가 얼마나 자기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DSR이라고 그래가지고
debt ratio, debt service ratio라고 해가지고요. 그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금액. 이게 보다 더 정확한 금액인데 이건 통계적으로 뒷받침이 잘 안 돼서 그 약간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왜냐면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포트를 했는데 그 LTV 비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TV 비율이 계속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0% 초과를 한 거는 이게 정부가 규제가 60%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49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LTV 비율이 사실 이 아직까지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미국 글로벌 위기가 터진 게 모기지 대출 그 부실 거잖아요. 그때 뭐 한 70% 훨씬 넘게 뭐 80 뭐 이렇게 갔으니까요.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80.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율 상태로는 전체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 상황이고요. 가계 부분에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려면은 아까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보면은 사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그 약자들이 가장 먼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하고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부채를 많이 빌려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가계부채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신용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실 증대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경비에서도 이제 하니까 관리도 하고 하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줄이기도 하고 대출 전체적으로 줄이잖아요. 가계 대출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은 은행들이 누구부터 줄이겠습니까? 약자부터 줄이겠죠. 잘 못 갚으신 사람부터 잘 갚아주는 사람부터 줄이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용 등급이 이제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은행에서 좀 괜찮은데 낮은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서 빌리기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빌리기 어려워진 저 신용자들이 비은행하고 이제 대부업으로 간다는 거죠. 비은행이라는 거는 비은행 금융기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상호금융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협, 뭐 수협 이런 것이죠. 그리고 보험회사,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업은 한마디로 사채잖아요. 옛날에 얘기한 사채업자 뭐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대법도 어느 정도 등록돼 해가지고 이제 제도권으로 이제 흡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율이 아직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공지장에서 가끔 보시긴 하겠지만 대부업빚 잘못 빌렸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상당히 사실 대부업 주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은행이나 이제 대부업으로 갔는데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율이에요, 평균이에요. 이게 신용대출이거든요. 신용대출인데 은행이 6.9%고 이건 에버리지인데 보시면은 이제 대부업이 이제 에버리지 38.1%가 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29.9%, 저축은행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축은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죠. 그래서 사실 이자율이 40% 예전에 저보다는 훨씬 높기도 했지만은 40%인데 만약 2배라고 50%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잘못 빌렸다가 며칠 지나면 2배로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이자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가다 보니까 그 뭐죠? 그 소득 대비 이자 비용, 소득 대비 이자 비용이죠. 아까 제가 DSR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데트 서비스 레이쇼 가지고 그걸 이 개념이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통계청에서 그 샘플 그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거가 아니라서 그걸 쓰기가 조금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말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1분위, 2분위에서 소득을 5분위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나누는데요. 1분위, 2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이거든요. 그래 보면 이쪽 부분에서 그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 보면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그 연체율도 늘어나고요. 연체율. 그러니까 그 저신용자들이 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연체의 부담이 또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고 이거는 경제적으로 큰 틀에서 경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이슈에 좀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대부 두 번째는 이제 다중채무자라는 게 있는데요. 다중채무자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빌리는 게 한 곳에만 빌리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빌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세 곳 이상에서 빌리는 건데요. 왜냐면 한 곳에서 빌리면 더 안 빌려주니까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더 안 해주니까 다른 데로 또 가가지고 또 대출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중채무자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굳이 뭐 은행에서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즉 다중채무자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런 다중채무자들이 더 요즘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보니까 대부업체까지 끼는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연령층의 다중채무자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고연령층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요즘에 사회적으로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하면서 이제 물론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놔서 연금도 잘 들어놓고 한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많이 못했다고 하잖아요. 특히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그런 거를 못했다. 여러 가지로 일하고 부모 공양하고 애들 학비하고 하느라고 그런 여력이 없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뭔가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부채를 이제 많이 차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연령층 이런 분들이 어떤 다중채무가 늘어난 거고요. 사실 이분들은 사실 사업적으로 해봐야 대부분이 그런 게 많겠죠. 음식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기 쉬운 거.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제 도산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어려운 상황이지. 좀 약간 말씀을 제가 드릴 때 가끔 좀 약간 오피셜하지 않은 그런 말을 쓰더라도 좀 용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오피셜 말만 쓰면 또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중채무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지금 가계까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계 부분까지. 이제 기업 부분인데요. 기업은 가계하고는 좀 약간 다르잖아요. 기업은 원래대로 하면 기업은 금융거래가 가계보다 훨씬 많고 왜냐면 투자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고용 이렇게 그죠? 근로자들 해가지고 피고용자들 임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금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소에 차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가계하고는 형질이 많이 다르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업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취업할 것도 없고, 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 부분이 나라 경제에서 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근데 이런 기업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기업은 어떻게 측면에서 기업은 봐야 될 건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도 물론 이제 좀, 하기쯤 물론 가장 무한 게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도. 가게도 소득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기업도 이익을 많이 내야 돼요. 이익을 많이 내고, 또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하고, 이익을 얼마나 잘 내는지, 기업이.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을 어느 정도 뭐 잘 냈는데, 그러면은 얘들이 이익을 잘 냈는데, 그러면은 부채는 어느 정도냐.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까딱 잘못해가지고, 상황이 어렵게 되면은 부채를 못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럼 부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아까 또 비슷한 건데, 그러면 얘들의 상환 능력은 어떠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떠냐, 그런 거를 이제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보면은 첫 번째 있는 게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률인데요. 이거는 기업에서 전부 다 판매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영업이익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돈이 얼마나 잘 버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매출이 아무리 많더라도 영업이익이 0이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거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내가 어서 만약에 소매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를 사다가 최소한 한 110만 원이나 100만 원 이상으로 팔아야지 돈이 남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있게 팔면 손해잖아요. 그렇게 되는 기업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런 의미고요. 그런 부분 매출액 영업이익이 조금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모별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둘 다 조금씩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자 비용을 분모로 놓고, 영업이익을 분자로 놔서,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 요것만 본 겁니다. 근데 보면은 100이 되면은 딱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100이 되면은 딱 영업이익으로. 근데 100 이상이 100 미만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가 이제 제대로 잘 안 갚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보면은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기업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개괄적으로 아까 보여드렸고요. 물론 좀 더 자세한 거는 금융안전보고서를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업 관련돼가지고 이슈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기업 전체로 봤을 때 업종별로 봤더니 이제 뭐 조선업이면 이제 뭐 선박을 만드는 회사죠. 건설업, 주택 뭐나 아니면 도로 이렇게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해운업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뭐 화물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업종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또 한 가지는 항상 또 아까 가계와 어떤 비슷한 컨셉인데, 영세 중소기업의 영세 기업 쪽으로 어떤 자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비슷하죠. 이제 기업을 볼 때는 이제 어떤 지표를 봐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의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걸 봤을 때 보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건설업도 이제 거의 뭐
6.1이고 해운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한 2년 연속해가지고 마이너스의 영업이익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해운업 관련돼 가지고 어떤 뭐 펀드 뭐 만든다고 뭐 그런 거 나오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기사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은 그 예상 부도 확률이 아까 분께서 이게 어떻게 구해졌는지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직접 작성하신 담당자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책에 보면은 뒤쪽에 그 부분별로 그 작성자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면 저한테 하시면 제가 뭐 연결시켜 줄 수 있고요. 저는 그 건설 여기서 보면 건설하고 해운 조선이 상대적으로 예상 부도 확률이 이렇게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왜 건설하고 조선 해운이 왜 특별하게 안 좋을까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엄청난 큰 선박을 짓는 거잖아요. 조선업이라는 게. 조선업이라는 게 엄청난 큰 선박을 짓는 거고 선박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클이 상당히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선박은 크게 져가지고 한번 져놓으면 되게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게 그동안 많이 이제 그 경제가 2008년 뭐 그때까지 국제적으로 확 좋아져가지고 그동안 많이 지어놨습니다. 선박을 엄청 그 선박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중국도 많이 이제 새롭게 대입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그 이후 안 좋아지니까 새로운 선박 수요가 없는 겁니다. 선박이 어떤 수요가 한번 쑥 늘어났다가 그 사이클도 큰 데다가 또 경기도 안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수그러들고 거죠.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선박 조선업은. 그래서 안 좋은 거고요. 건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시장 워낙 안 좋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건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해운 같은 경우에는 해운이라는 거는 그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실어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해운은 그 선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실어나는데 해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주로 얘들이 해운에서 하는 이익은 그 배로 운송을 해가지고 얻는 게 대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보면은 건설업만 그 중에서 이제 건설업만 별도로 보면요. 아까 이자 보상 배열 보셨잖아요, 그죠? 이자 보상 배열이 뭔지 보셨고 보면은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그 100 미만인 게 이제 46%가 되는 아니죠. 57%가 되는 거죠. 건설회사 전체 중에서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현금흐름 보상 비율이라고 여기 있는데 현금흐름 보상 비율이라는 거는 그 그런 겁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영업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현금 흐름 부분하고 단기 차입금 있어요.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거. 뭐 기업에서 단기적으로 짧은 게 있어요. 그 짧은 거 그거로 이렇게 있는데 단기 차입금을 분모로 놓고 영업 현금 흐름을 분자로 놨을 때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구체적으로는 이자 비용까지 이제 분자 분모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계획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 쉽게 그런 건데 보면은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게 이제 71%니까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기 차입금하고 영업으로인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기 뭐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 기업에서 당장 쉽게 갚을 수 있는 거는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는 대금도 있잖아요. 영업 활동에 들어오는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 비율이 많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부채 비율은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이제 부채 비율이고 그 부채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부분하고 차입금 의존도라는 거는 총 자산을 분모로 놓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분모로 놓고 분자에 차입금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전부 다 얼마나 빚이 많으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빚이 많으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돈에 비해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해운업을 이렇게 보면은요, 해운업은 아까 매출액 영향률도 마이너스인데다가 보면 여기 자기 자본 비율도 상당히 이제 낮에 또 크게 떨어져 있는 16, 뭐 24, 뭐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총 자산분의 그 차입금 의존도고요. 그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만의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런 돈이. 그러니까 계속 많이 떨어지고 안 좋았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여기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게 유동비율인데요. 유동비율이라는 게 이게 그겁니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중에서 단기적인 자산이 있어요. 만기가 단기인 자산이 있고, 3개월 이내 뭐 예를 들면 단기가 있고, 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부채가 있어요. 갚아야 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그 자산을 분자로 놓고, 그 다음에 부채를 분모로 놔가지고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유동비율이 높으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 순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많이 유동비율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168이니까 상당히 안 좋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 매출액 영업이익률인데 아까 조선업체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근데 보니까 큰 업체 상위 기업 큰 조선업체 아시죠? 그 조선업체 큰 거 하면은 현대하고 삼성하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잖아요. 그런 빼고 나머지만 봤더니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9.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 자금난 문제하고 금기관이 이쪽에 그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표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지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부분에 관한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크게 이렇게 세 개를 봤어요. 첫 번째가 그 은행하고 이제 그 비은행의 이제 대출 증가를 봤는데, 이걸 왜 봤느냐? 그 은행은 통상적으로는 항상 은행은 좀 괜찮은 사람들한테 그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기업도 대기업. 그 다음에 그 가게도 괜찮은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많이 빌려주죠. 그 이유는 예전부터 은행은 그동안에 업무의 어떤 그 역사도 깊고, 또 정부나 이런 데서 감독 당국에서도 은행의 건전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포션이 크기 때문에 감독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특히 자산 운용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기업 쪽이나 어떤 괜찮은 그런 게 많고요. 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비은행은 틈새 시장을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안 하는 그런 대출 안 해주는 그런 데 쪽에 많이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대신에 이제 금리가 높게 해주죠. 금리. 왜냐면 약간 위험성도 있기도 하고, 또 떼일 우려도 있고 하고 하니까 금리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비은행은 이제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은행은 플러스인데, 은행 대출 증가율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비은행 쪽에서 중소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크게 망해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진짜 조그만 가게들, 가게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조그만 영업장들 그런 데도 이제 좀 많이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상호저축은행이 많이 이번에 쓰러지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이유도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업을 하던 그런 영세의 어떤 개인업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매출액 규모별로 봐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라는 편인데요. 이거는 이런 통계가 제공되는 데가 있어서 이제 같은 건데,
보면 매출액이 10억,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억 미만하고 60억까지가 있는데, 보면 여기까지는 보면은 이제 그 비중이 차례대로 줄어들고 있고, 그 이상은 이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연세 쪽으로 좀 자금이 잘 안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용 등급을 좀 본 건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등급이 낮아도 우리도 좀 뭐 괜찮아요. 이렇게 대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떨어지면 바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대출 증가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는 이렇게 신용등급이 안 좋아도 대출이 되는 거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더 뭐 믿을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영업기관도 크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은행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뭐 당장 처음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당장 끊어버려서 망하게 하면 자기들이 물린 게 있기 때문에, 뭐냐면 대출 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을 봤을 때 조금만 더 지금 안 좋더라도 좀 대출 더 해주면 경기 좋아지면 살아나서 자기가 해준 대출도 다 다시 상환받을 수 있고, 또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지원을 이제 그 하는 경향이 더 있죠. 그 관계가 더 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은행하고 그 금기관하고 대기업과의 관계나 중소기업과하고 금기관의 관계를 서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상당히 그게 더 큰 겁니다. 서로 이렇게 그 연관성이 큰 거죠. 서로 이렇게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가계하고 그동안 그 기업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금융 쪽으로 왔는데요. 그 아까 가계하고 기업을 설명했는데 제가 하나 아는 거는 이제 사실은 실물 경제 부분은 설명 안 했잖아요. 사실 실물 경제가 이제 가계까지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실물 경제 부분은 저희 다른 뭐 통신 보고서나 한국은행에서 많이 발간되는 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다루지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그 이런 용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 안정을 볼 때 아까 말했는데 거시 건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를 본다면은 거시 건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을 보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가게나 기업 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애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 애들은 그 거시 건전성 어떤 파트라고 합니다. 실무경제까지 포함해서 보통 얘기해서 그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금융기관으로 와가지고, 금융 시스템으로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은행하고 비은행하고 금융시장하고 이제 외환 건전성, 이렇게 네 개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업과 개인과의 어떤 그런 영업하고는 또 다른 행태고요. 또 다른 행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볼 때는 앞부분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연결을 시키지 않고 뒷부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은, 금융기관은 이제 먼저 은행부터 보면은, 은행은 이제 그 뭐죠? 그 가게나 기업처럼 약간 조금 그 다른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가게나 기업은 소득을 통해 가지고 소득하고 차입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영업을 해나가는 상황이고, 금기관은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고, 또 그쪽 부분을 해 가지고 돈을 또 예금을 받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금기관은 그 좀 영업 행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금기관은 사실은 그런 거죠. 그 대출만 잘해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금만 잘 받고. 그러니까 예금이 들어오잖아요. 예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떼이지만 않게 대출만 해줘서 예대채만 적절하게 자기가 관리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떼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저기서 예금을 받아가지고 얘 대출을 해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요. 제 돈으로. 그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그 가게하고 어떤 기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먼저 그래서 은행을 볼 때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 수신.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대출해주면 그만큼 이자 차익이 있다면은 볼륨이 커지면 전체 금액도 커지니까 그게 이제 수신이 잘 들어오고 대출을 잘 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빌려준 돈이 이제 떼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뭐 자산 건전성이라는 얘기가 그건데요. 자산 건전성이라는 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얘가 잘 갚을 거냐. 그거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려준 얘가 얘한테 수신을 받아 빌려줬는데 돈을 떼었어요. 그러면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자기 돈이 있어야 그걸 갚아줄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그게 자기 자본의 적정성이라는 게 그렇게 떼었을 때 자기가 갚아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얘기하는 게 자본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을 보면 이게 은행 먼저 보면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이익이니까 이거 보면은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현재 상황. 그런데 올해 보면은 많이 좀 신물해본 1, 4분기에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자산이죠. 대출 자산을 분모로 놓고 분자를 이제 자기 자본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자기 자본 비율은 은행은 지금 높아졌고 지금 한 14.7, 한 15% 가까이 이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자본 비율은 상황은 괜찮다고 보죠.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BIS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기준이, 그게 국제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한 10.5%가 지금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율이 한 15%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무수익 여의신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이 무수익 여의신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떼이는 자기 대출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수익 여의신이라는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동일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요건에서 한 용어고요. 이거는 개념이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수익 여의신이에요. 근데 그걸 봤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익 여의신 비율이고 이건 자기 자본 대비 무수익 여의신 비율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을 이제 분모로 놓은 거죠, 대신에. 여기 무수익 여의신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분모를 전체 전체 대출을 분모로 놓은 거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은행 전체적으로 봤더니 단기 순이익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괜찮고 자기 자본 비율 괜찮고 그 다음에 자산 건전성도 괜찮은 상황이더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산 건전성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많은 용어가 나올 겁니다. 고종이야 금간정서 보면은 고종이의 여신 비율도 있고 요주의 여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 얘기합니다. 정상. 대출해준 것에서 그냥 가장 괜찮다고 하면 정상이에요. 정상.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간 뭔가 좀이라도 약간 뗄 염려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요주의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고정.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세수이면 그 다음에 추정 손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주의는 정상보다 한 단계 밑에고, 그 다음에 고종은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 그런 용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은행 감독 규정에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서 은행 전체적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은행 부분에 있어서 이슈는 뭐냐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가 그 은행이 돈을 빌려서 돈을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의 기능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활발하지 않다. 좀 떨어졌다. 그런 거 같은 겁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영업자 부분에 대출해준 부분이 좀 부실 위험이 좀 있더라. 그런 겁니다. 또 이게 그 취약계층이 또 나왔어요. 아까 지금 가계 부분 저신용 저소득, 그다음에 기업에서 중소기업, 여기서 이제 자영업자인데 또 나왔죠. 그러면은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됐다, 안 약화됐다가 평가할까요? 이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사실 그 교과서적인 기준은 없고요. 이 부분은 어떤 금융안전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대출 만기를 길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대출 짧게 해주는 이유는 건 뭔가요? 길게 해주면은 떼일 염려가 있었잖아요.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경제가 지금 현재는 막 되게 괜찮은데 한 몇 개월 지나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출을 길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고 예측 능력도 뛰어나고 경제적 판단이 뛰어나다. 그리고 그 기업의 향후의 어떤 그런 그 기업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만기가 길다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만기가 단기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총 대출 한국이 1년 이하가 이제 54.9%고 미국이 이제 7%고요. 독일이나 유럽이랑 같은 이제 한 15% 정도인데요. 근데 요거는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그 금융제도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금기관을 통해서 주로 자금을 차입하느냐 아니면은 기업들이 금융기관뿐만이 아니고 직접 금융시장, CP라든지 회사채라든지 CP시장에서 아니면 또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을 차입하는 게 크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유럽하고 독일은 전통적으로 그 은행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은행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그 클래식하잖아요. 그 전통을 중시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잘 안 바뀌고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유럽은 아직까지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은행 중심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이 여기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는 이상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은행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가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 미국은 그 은행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기업 회사채나 직접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같은 경우가 장기 차입을 할 때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채는 보통 3년 이상을 많이 해가지고 발행을 하거든요. 장기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다르면도 미국과 비슷하고 유럽과 상황이 비슷한데 유럽과 차이가 많이 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에서는 약간 좀 하긴 하지만 흐름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단기 대출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은행이 또 자금 중개 신용 평가 능력이 만약에 뛰어나다면은 담보 대출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신용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얘가 얼마 빌려달라고 했을 때 굳이 얘가 나 부동산 뭐를 담보로 제공할게 이렇게 안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면 무조건 담보를 가져오라. 만약에 네가 돈을 안 갚았을 때 내가 대신 배당받을 수 있는 걸 내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보대출을 많이 하는 거는 은행이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라든가 그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그런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걸 봤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 위주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소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이 안 늘어나고 대기업 대출 많이 늘어나고요. 대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그 정보가 많잖아요. 중소기업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많이 이렇게 그 노력을 안 들이더라도 이렇게 정보로 접근이 쉽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커지고 그 신용 리스크도 떼일 리스크도 커지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요거 보여준 건 뭐냐면요. 그 은행들이 예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을 막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그 금액이 큰 예금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왜냐면은 이건 소액 금액이 적은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면 그냥 받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렇게 받는 그런 거고 저게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진짜 필요할 한꺼번에 많이 돈을 받아서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대출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을 때 이럴 때 저런 걸 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은행들이 자금 유치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게 가고 있고요.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리하고 비교한 건데 이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오늘 어저께 내리는데 2.50으로 그거하고 은행의 정기예금하고의 차이를 비교한 건데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 예금에서 기준금리의 차이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은행에서 그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금을 많이 유출하려면 높은 금리를 제시해 예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행의 그런 중개 기능이 활발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좀 약간 지역적인 건데요. 요거는 수도권하고 지방에 봤을 때 수도권하고 대도시 쪽에 이제 예대율이 더 높다는 거. 예대율이란 건 뭐냐면은 수신 대비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 대비 이제 대출인데 여기 낮다는 건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돈을 받은 거가 만약에 100인데 100이하라는 거는 80만 그쪽 지역에 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은 딴 데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지역별로 어떤 산업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자금 수요가 제일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이 많은 곳이 자금 수요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제일 많겠고. 그런 겁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역적인 어떤 그런 산업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방은행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지역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걔네들이 어떤 새로운 산업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출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영업자 대출 부분인데요. 이거는 먼저는 이제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영세성이 상당히 아니에요. 영세하고요. 매출액 1억 미만이 연간 거의 76%니까 상당히 그렇고 또 도심의 음식 숙박업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창업이 됐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세대가 이제 퇴직하면서 이쪽에 새롭게 진출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은행들도 대출을 조금 이제 늘렸고요.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연체율도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 연체율이라는 거는 이제 이자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못 갚는 거죠. 못 갚는 어떤 그런 대출. 그런 게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으면 상대적으로 기업에 이제 다니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기업에서 뭐 보너스도 좀 더 줄 수 있고 하니까 좀 더 나아지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여건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음식점들이 그런 게 많은데 사람들이 뭐 거기보다는 뭐 딴 데도 갈 수 있는 거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뭐 업체가 뭐 진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약간 좀 안 좋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얘네들이 자영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많다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 말고요. 오피스 있잖아요. 오피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보통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감정가 대비 낙찰되는 가격 있잖아요. 그거를 경락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어떤 집이 이제 누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담보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붙이거든요. 그거를 돈을 회수하려면 경매를 붙이는데 그거를 경매를 붙였을 때 감정가가 있고 누가 오퍼를 내가지고 얼마에 사겠다 했을 때 낙찰 당첨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비율이 이제 경락률인데 경락률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부도가 만약에 났을 경우에 채권 회수율이랑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비은행 금융기관 이 부분인데요. 비은행 금융기관은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부분의 포션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비은행 금융기관이 좀 섀도우 뱅킹이라고 그런 말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섀도우 뱅킹 부분이 사실은 비은행 금융기관 부분을 상당히 포괄하고 있고요. 근데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은행하고 약간 조금 행태는 조금 다르긴 한데 또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 상호 금융조합하고 상호 저축은행 이 부분은 은행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영업 형태가 상호 금융조합하고 저축은행은. 그런데 보험사나 신용카드는 또 여기는 확 달라요. 여기는 보험사하고 신용카드는 확 다르고 여기서는 언급 안 하지만 증권회사 또 많이 다르고요. 자산운용사 있죠? 거기도 많이 다르고요. 일단은 상호금융조합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비슷하니까 그런 거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신용카드하고 보험회사는 다른 게 약간 봐야 됩니다. 먼저 상호금융조합의 부분인데요. 상호금융조합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농협 있잖아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데 있잖아요.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근데 농협이 있는데 농협은 이제 요번에 농협은행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생겼어요. 그거는 농협 여기 조합이 아닙니다. 농협은행이라고 생겼는데 그거는 여기 조합이 아니고 새로운 은행 별도로 독립된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상호금융조합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저기 뭐냐면은 좀 되게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돈을 조금씩 다 내가지고 조합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용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다 또는 정부에서도 어떤 약간 특혜라고 보면 그렇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예금하면 여기는 세금을 안 물어요. 3천만 원 이하를 여기다 예금하면은 세금을 안 묻니다.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호금융조합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중요한 게 예금이 얼마나 늘고 그러면 수신이 얼마나 늘고 대출이 얼마나 잘했느냐.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고 자산이 뗄 없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두 개는. 그러니까 여기 먼저 보면은 예금은 증가했어요. 많이 여기 상호금융조합은. 그 이유가 요즘에 금리가 많이 낮다 보니까 비과세 있잖아요.
그 혜택이 좀 있는 것도 있고, 또 상호저축은행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상호저축은행이 망해가지고 여러 개 도산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신뢰성도 많이 저하되고 했으니까 그쪽에 가던 게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제 비슷하게 금리가 여기서 높으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보면은 예치금은 되게 늘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아니 저기 뭐죠? 여기 보면은 예수금은 늘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팍 늘었죠, 그죠? 근데 보면은 대출금은 요만큼밖에 안 늘었어요. 그리고 예치금이 이만큼 늘었는데 왜 대출금이 이렇게 안 늘었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뭐죠? 그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로 해주는 데가 그 대부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업체라든지 뭐 아니죠 영세업체도 많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수요도 약간 떨어지고 또 정부에서도 그 요즘에 상호금융조합에서 이제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가격부채 때문에 약간 좀 규제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부분은 줄어들고 지금 이게 예치금인데 요거는 중앙회라고 있는데 상호금융조합에 중앙회라고 있는데 걔들이 그 조합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쪽에다가 예치를 하면 중앙회에서는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유가증권 투자나 이런 걸 해서 돈을 좀 돌려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금리를 자기들 운영하는 것보다 높게 주니까 여기다 많이 예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지금 딴 데로 그 돈이 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앙회에서 받은 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회사채 쪽으로 집중금융시행으로 가긴 가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돈이 개개인하게 이제 뭐 이렇게 대출 형태로 가든 아니면 뭐 이게 그 회사채 시장으로 가든 기업의 돈이 흘러가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건데 단위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영업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단기 순이익하고 총자산 이익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체율은 이제 상호금융조합 부분에서도 연체율하고 고정이하 여신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건전성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 자본 비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대출해준 것분에 이제 운영가분의 자기 자본 비율을 얘기했는데 요건 뭐냐면은 그거보다 좀 더 그 확실한 거. 내가 이만큼 뭐 뗄 우려가 있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부모가 고정 이하 여신이에요. 고정 이하. 그러니까 고정 이하니까 뭔가 여신 중에서 중간 밑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좀 꽤 있는 부분이 이제 금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돈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렇게 쌓는 게 이게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100은 확실하게 넘어야지 이제 안정이 되겠죠. 일단 최소한. 근데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큰 문제점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저기 상호저축은행 비슷하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금 많이 감소했고 따라서 여기 대출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또 그 단기 순이익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단기 손실이에요.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얘네 대출해 줬는데 떼이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돈을 이렇게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연체율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뭘 하지만은 상당히 지만 26, 23%, 뭐 20, 26 이렇게 되는데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보면 한 1% 뭐 이 정도거든요. 1%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게 문제예요.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부동산 PF 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뭐 부동산 이렇게 프리스 파이낸싱 해가지고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돈을 빌려준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짓다가 뭐 말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떼이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잔액이 보면은 뭐 얘네들 보면은 한 뭐 3조 정도, 뭐 2조, 3조 정도니까, 3조 정도 되니까 뭐 금액이 아주 국가 전체,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얘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워낙 얘들은 이제 그 자본금이 크지 않은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얘네들은 건설 경기에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위험이 있고, 또 가계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저 소득이 낮으면서도 또 이제 신용 크레딧이 낮은 그런 뭐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리스크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다시 보험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보험회사는 좀 약간 다르죠. 얘네들은 그 저축 수신을 받아가지고 대출해주는 기관이 아니고 그 보험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보험을 판매하는데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장성, 그러니까 얼마를 뭐 보험을 얼마씩 조금씩 내면 네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얼마만큼 왕창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보장성 보험이고요. 그러니까 안부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그런 게 보장성 보험이고, 그거 말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 같은 거, 그런 건 저축성 보험인데요. 얼마를 네가 장기간 되게 장기로 맡기게 돼요. 보험에서는 네가 나이가 한 60세까지 얼마만큼 부어가지고 그 장기간 맡기면은 내가 나중에 얼마만큼 수익률을 내줄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에서 영업이 크게. 근데 지금 보면은 보험에서는 크게 일반 보험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위험 손해를 뭐 소합 비율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뭐 문제가 발생해서 보험료를 지급한 그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100% 미만, 여기 보면은 이제 위험 손해율도 보면은 이렇게 생명보험 같은 게 100% 미만이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상당히 일반 보험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보장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 보장.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내줄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이자율이 높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5%인데, 최근엔 뭐냐면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보험회사들이 저게 그 수익률을 보장해 줄 때는 주로 얘들이 하는 건 뭐냐면 채권 투자, 장기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장기로 받으니까, 보험금은, 저축성 보험은 상당히 장기로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니까 그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수익을 더 이상 내기가 어려운 거죠. 예전에 자기가 보장했던 만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기 수익률도 좀 떨어지고, 총산한 이익 순이익이라는 건 단기 순이익을 총산으로 나눈 거니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회사 수익이 떨어지고, 보험회사 대신에 이제 보험회사 RBC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은행을 비교하면은 자기자본 비율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약간 좀 하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전에 뭐 내가 보장해 주려고 했던 그런 거 약속은 해놨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 약속을 못 지켜줘가지고 손해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약간 보험회사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조금 최소한 그래도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로 국공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여기는 이제 크레딧이 상당히 높죠. 웬만하면 안 망합니다, 여기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는 그 회사채 이쪽으로 그 보험회사가 투자를 많이 이제 늘려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회사채가 수익률이 높으니까. 사실 뭐 이거를 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이걸 관리만 잘하면, 돈이 회사채로 수입하게 되면은, 회사채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잘 할 수 있으면은 기업들이 그만큼 실물 경제 쪽이 또 나아지고, 실물 경제 쪽이 나아지면은 또 가계 소득도 나아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이니까요. 전체적으로 가치 판단은 다른 부분이고, 이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죠. 신용카드는 이제 주로 하는 게 카드 발급해가지고, 카드 누가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할부로 하면은 이자까지 해가지고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카드 단말기를 긁을 때마다 수수료 있어요. 수수료 얘들이 신용카드 회사가 가져가고, 또
그 카드론이라고 해가지고 대출해주는 게 있어요. 일반 그 은행처럼 카드론을 해가지고 카드 대출. 그런 영업을 또 애들이 또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 그건 이율 그냥 가서 카드로 해가지고 그냥 받는 거. 그건 이율도 상당히 높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카드 회사는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카드 회사가 그동안 워낙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돈을 카드 많이 보급해놔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그 1인당 신용카드 보유수가 상당히 많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사실 크게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물론 경제도 좀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있지만 안 좋고 앞으로 크게 발전할 여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발급수를 좀 많이 안 좋아진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 회사의 그 단기 순이익도 감소하고 카드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보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카드 비은행 금융기관 쪽에서 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는 다 그 저소득계층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취약계층 뭐 이 부분에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비은행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제가 비은행 금융까지 끝냈는데 예, 2시간 강의해준 이범호 차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제가 좀 많이 좀 준비하려고 하긴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